박시벽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친조 출육을 둘러싼 몽골과 고려의 공방과 몽골의 5차, 6차 연이은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종 38년인 1251년에 이제 몽골의 4대 황제가 즉위했어요. 네. 이제 헌종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뭉케 칸인데 즉위하고 나서 고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몽골 측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고려 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조율을 할 것, 친조인 네네. 거고, 네. 또 하나는 강화에 나와서 옛서울로 돌아올 것, 출육, 음. 육지로 나와라라고 나와라. 하는 의미죠. 네. 섬에서 육지로 나와라. 네네. 네. 이렇게 친조 출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화두가 되게 됩니다. 네. 친조 출육을 해야 항복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 당시에 이제 몽골 내에서는 그 예전에 서경반란을 일으켰다. 필름부하고 서경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로 도망갔던 그 홍보건. 홍보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있었잖아요. 네. 이 홍보건이 이제 아무간 등과 함께 고려가 친조 출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려의 사정을 아니까. 예, 그렇죠? 군사를 내서 쳐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음. 이미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근데 뭐 잘하시겠지만 이제 고려 외교 잘 이해가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제추회에서 첫 번째 이유 일단 왕이 아프다, 병이 들어 친조하기 어렵다. 그건 또 분명히 너희들 꾀병이다, 왜 그걸로 핑계 대느냐. 그때 또 뭐라고 질책을 하면 그때는 왕은 좀 힘드시니까 태자를 보내자. 이렇게 이제 일단 의견을 모아요. 그래서 이 최양은 추미론 무사 이현을 이제 사신으로 이제 보내면서 이제 우리 몽골 요구대로 출육을 했냐고 물어보면 금년 6월쯤에 출육할 거다. 이렇게 가서 이제 작전을 그렇게 짠 거죠. 불러내라고 합니다. 네. 이현이 가서 그렇게 이제 아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몽골 쪽에서 그 말에 이제 책임을 너가 질 수 있냐? 그러면 너가 확실히 책임지려면 6월에 출육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너는 여기에 있으라. 결국은 출육할 때까지 네가 여기 있어라. 그렇죠. 너 인질로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몽골 입장에서도 하도 고려가 이래저래 핑계를 대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말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바로 이런 그 태도를 취한 거죠. 그 이듬해인 고종 39년에 이 사신이 오게 되는데 이 태도가 이제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네. 고려 왕이 직접 육지로 나와서 맞이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라. 네. 네가 돌아온 걸 신으로 해서 바로 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좀 단호한 태도. 네네. 고려에서도 이걸 아주 모르진 않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논의를 좀 하게 됩니다만은 신하들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제 더 이상 출육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가서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게 인증이 바뀌게 되는데 하지만 최왕이 이제 컸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또 찍소리를 못하고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좀 바뀔만 했는데 최양이 한마디에 예, 저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종친을 내보내서 사실을 맡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몽골의 입장을 놓고 본다고 할 때 그래 쳐들어와 봐 이렇게 한 거나 다름없죠. 거의 이거는 뭐 쳐들어오라고 한 사인이나 마찬가지. 네, 그래서 고종 40년이 되는 그 이듬해죠. 네네. 1253년에 대규모의 몽골군이 북계와 동계에서 동시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북계와 그 동계를 해서 대군이 몰려왔을 요 당시만 해도 마지막으로 뭔가 한 차례 협상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예,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몽골에서 인질로 지내던 그 영영군 준이라는 인물이고 앞에서 소개했던 게 사신 이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뚜르게 한자로 동로화 이렇게 이제 인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인질이죠. 예, 일단 몽골 황제의 뭐 서신이랄까요? 요것을 일단 전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황제 폐하의 명을 본국에 전해 옛 서울로 환도를 하고 자손만대 길이 번신의 직분을 닦게 하겠다라고 아뢰었더니 황제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왕이 육지로 나와 맞는다면 바로 군사를
퇴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생각으로는 만일 폐하께서 어려우시다면 태자나 태자 전하나, 즉 그러니까 이제 세자죠. 이 안경공이라도 나와서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했는데도 군사를 물리지 않는다면 제 가문을 멸족시켜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연도 한번 좀 볼까요? 여기에 머무르며 보니까 듣던 바와 달리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들의 조건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왕 뭐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째서 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왕이 못 나오시면 뭐 동궁이라든가 안경공이 나와도 되는데 그러면 저들 그 정도 조건으로도 군사 돌릴 것입니다. 이 결국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최고 집권자였던 그 최양에게 그 분께서는 잘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몽골의 주장이 왕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라에서 네. 동궁이나 그 안경공은 이제 왕이 동생이니까. 동생이 네. 나와서 맞이해도 그 정도만 해도 그렇죠. 이제 물러가겠다라고 하는 네. 아들이나 의사를 동생 정도만 와도. 예, 네. 그거를 이제 이현이나 이제 영영공을 통해서 대신 네. 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 당시에도 제치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세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양이 또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도 또. 예. 네. 만약에 동궁이나 안경공이 갔는데 얘네들 저놈들이 그 안경공이나 동궁을 그냥 가두고 항복을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또 이제 깨갱합니다. 태양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대신들이 그냥 더 네. 이상.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사실상 끝나버린 것이고 네. 결국은 이제 몽골군이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졌던 서해도의 양산성을 함락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절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춘주성도 함락해서 남김없이 도륙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몽골군이 그 가는 곳마다 도륙하는 사이에 이제 서신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 오갔는데 이제 어떤 조정의 흐름이 약간 좀 바뀌는 듯해요.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정말 살아남을 데가 없다고 느꼈는지 네.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최양도 마침내 이제 이 왕이나 혹은 태자나 안경공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네. 이때 최양의 그런 판단의 변화는 일단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테고 네.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쩌란 말인가라고 하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좀 시간을 벌자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출륙할 의사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왕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까지야 뭐 해서 이제 일단 좀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사이에 또 사실 이제 그 몽골의 수장인 야굴 쪽과의 이제 이래저런 교환 끝에 결국은 이제 왕이 승천부라고 이게 어디냐면 강화에서 막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강화는 아니고 출륙은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건너편에서 지어놓은 그 승천부에 와서 새로 지은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몽골의 사령관격인 야굴한테 한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가 대군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 피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왕은 아시냐? 이렇게 나오면 간단할 것을 자기 자식만 아끼면서 왜 이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숱한 백성을 죽게 만드느냐. 거의 뭐 그 혼쭐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몽골군의 그 지휘관한테 그렇습니다. 왕이 그야말로 신랄하게 애단을 맞게 되죠. 일단 몽골 사신을 맞이한 후에 승천부에서 다시 고종은 이제 강화로 돌아왔고요. 이때 신하들이 연이어 요청을 합니다. 빨리 전쟁 막으려면 안경공 창이라도 보내서 이제 이 군사를 물리치자 이런 청을 하기도 하고 참지정사 최리는 또 별도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몽골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힘이 드니까 결국 몽골군이 다 토항해 버릴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내서 나라와 백성을 구해야 한다. 이런 또 건의를 해요. 이 고종의 처남이 안경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공이 이 몽골로 일단 가기 위해 몽골군의 진지를 찾아갔고 결국 그 몽골군이 일단 그 철군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고종 41년 또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그 또 사령관이 바뀌어요. 새로운 종사령관이 자라대, 자릴타이라고도 하는데 또다시 국경을 넘어오는 소위 6차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철군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또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차라대의 몽골 대군이 이렇게 거병을 이제 하면서 일단은 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그 이유를 밝혀요. 예. 핵심은 국왕이 비록 육지로 나와 사신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실권자인 시중 최양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거는 진정한 항복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경을 넘었으니 이 국왕을 모시고 이제 강화를 떠나 이제 최양이 육지로 나오라. 이런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더라. 아, 이제는 최양을 찝었군요. 예. 네. 보면 참 고려 주정과 최씨 정권도 참 정말 어지간한데 네. 몽골도 참 어지간해요. 한번 와서 끝을 보든지 그러면 좀 뭐 하면 적당하면 또 이제 철군했다가 여기도 한번 그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경비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몇십 년째 이러고 있으니 이런 걸 보면 참 몽골도 어지간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고려는 다시 이제 최린을 진영으로 그 몽골군 진영으로 보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뭐 철군을 해달라. 네. 뭐 거기 당연히 이제 다시 왔는데 웬만한 거 갖고 이제 철군할 수는 없잖아요. 최양이 왕을 직접 모시고 나와야 철군한다. 이 태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최양은 받을 수가 그렇죠. 없죠. 예. 그냥 결국은 이제 다시 그동안의 전략, 뭐 전략이랄 것도 없죠. 산성과 섬으로 피해서 버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서 잘 도망다니면서 살아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몽골군은 그야말로 전국을 누비면서 곳곳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동안의 몽골군의 침략 과정에서 그 이전에도 물론 몇 년씩 그 모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끼친 적들이 많았는데 이때만큼 피해가 컸던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때 잡혀간 고려인만 무려 20만 명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한참 추수하고 해야 할 이철에 이제 전쟁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죠. 못하고 식량이 되면서 그 이후로 아사자는 또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네. 대략 저 당시 고려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학자마다 좀 분분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추정하나요? 그 당시. 보통은 한 600만, 700만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아, 700만 보통 명. 이제 조선 초기도 한 700에서 뭐 많게는 1000만 그 사이 보는데 이때 이후에 고려가 인구가 늘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도 또 계속 외침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조선 초와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뭐 한 700만 정도로 보게 되면 이때만 20만이 끌려가고 이건 끌려간 것이 그렇다는 거지. 이때 뭐 전쟁 그 칼날에 죽거나 혹은 흉년 때문에 아사에 죽거나 이때만이 아니라 이 수십 년에 걸친 침략 과정에서 6차까지의 과정에 이때 과정에서 어림잡아 100만 이상은 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이 아니라 거의 그쪽 그 이상. 어쩌면 거의 5분의 1 가까이까지. 5분의 1 가까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와중에도 몇몇 승전보는 있었어요. 아주 특기할 만한 정말 기억해야 할 만한 승전보가 있는데 예전에 그 초인성 전투에서 적장 찰리타이를 화살로 쏘아 맞춰서 전쟁을 끝내버렸던 그 승려 김윤우가 있잖아요. 당시는 이제 승려였죠. 네네. 이 김윤우가 이제 충주 산성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는 이제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충주 부산가 네네네. 성 안에 노비들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성을 지켜낸다면 내가 빠짐없이 다 너희들의 공적을 기록하고 위에 상신해서 다들 그에 상응하는 벼슬이나 상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 분기시켜가지고 정말 열심히 싸워내죠. 무려 70일간 이 몽골군이 이제 충주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끝내 이제 실패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의 공으로 이제 김윤우는 상장군으로 승진되고 또 김윤우의 약속대로 이 열심히 싸웠던 당시의 노비들도 면천되고 벼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상주 산성에서는 승려 흥지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몽골군 서열 네 번째 장수. 이 네. 몽골은 그 당시에 세계 뭐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런 그 정말 그 서열 네 번째 장수를 또 역시 화살로 쏘아 사살을 했고, 기세를 몰아서 이 상주성한 군사들이 몽골군의 절반을 죽이면서 성을 끝내 사수했다. 이 정도로 큰 또 승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천령에 주둔한 또 몽골군을 등주의 별초, 아주 뭐 특별 부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들을 크게 이제 패배시켰고, 또 대원령에서는 충주의 정예병이 또 몽골군 1000명을 죽이는 그 어려운 네. 그 과정에서도 이런 또 빛나는 승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고종 43년인 1256년에 이제 차라대가 강화도를 보이는 김포에 주둔을 해놓고 고려를 압박해요. 조정을 압박해. 근데 느닷없이 차라대가 군사를 이끌고 철군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황제의 또 어떤 뭐 마음에 뭐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 고려사에 기록되기로는 당시에 그 사신으로 갔던 김수광이라는 인물이 활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네, 기록으로는 예, 고려사 예. 기록. 김수광이 이제 황제를 아련하고 나서 철군을 요청하면서 요청하니까 황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친조 출력을 해야 처분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수광이 말하기를 사냥꾼에게 쫓겨 굴에 들어갔는데 활과 화살을 들고 굴 앞을 막고 있으면 곤궁한 처지에 처한 짐승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뭐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사신이다 하고는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이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 이걸 핑계로 삼아서 처분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기가 됐던지. 네, 어쨌든 김수광의 이 사신으로서의 단호하면서도 굉장히 영특한 같은 외교는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강화에서 오히려 강경론이 고개를 들어요. 음. 좀 해마다 침공해오는데 우리 뭐 자꾸 뭐 성게봤자 저 소용도 없다. 그럴 바에야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그냥 계속 우리 그냥 여기 버티면서 뭐 그냥 확진하지 말자. 이런 논의가 우세해지는 이 과정에서 1257년 이 무신 정권, 최씨 무신 정권의 그 3대 집권자라고 할 수 있죠. 최양이 사망을 했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그 사태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 고려의 조정이 몽골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전역은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최양의 눈을 감으면서 이 고려의 조정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씨 정권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